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푸조 5008 준비했습니다. 2019년형 모델인데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8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 됐죠. 이전에 6단 변속기에서 8단 변속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까다로워진 WLTP 인증을 통과를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을 내놓기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한 평가하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요, 그만큼 정부 당국의 규제는 좀 더 강화됐고, 그 강화된 규제를 통과를 해서 나온 디젤 차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이 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푸조 5008입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고요,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뒷좌석은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의 시트 모두 각각 개별 독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한번 빼봤는데요, 가운데 좌석도 좌우 사이에 끼어 있는 시트가 아니라 온전한 시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독립된 3개의 시트로 구성된 뒷좌석이어서 각각이 좀 더 편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바닥이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없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편하게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한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기고 닫히네요. 약 3분의 1 정도 남기고 닫힙니다. 마저 열리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밑에 도어 트램의 구조상 이 창이 완전히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햇볕 가리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 원터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가죠. 자,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가죽을 덧대어 놨는데요, 알칸테라 가죽이라고 푸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촉감이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포칼 오디오 시스템에 스피커가 위아래로 2개가 들어와 있죠.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모두 10개의 스피커와 더불어서 파워 앰프를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쨍쨍한, 웅장한, 그리고 현장감 있는 그런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와 12V 전원구가 센터 콘솔 뒤로 들어와 있고요. 자, 아이들의 간식 테이블 정도 할 수 있겠죠. 베이비시트를 놓고 이 앞에 테이블을 내려서 간식을 떠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줘서 지탱할 수는 없는 테이블인 것 같고요, 그냥 잡동사니 정도 올려놓거나 책을 편하게 놓고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테이블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없는 것보다 이런 테이블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실내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접어버리면 이 자체로 테이블로 사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이동 중에 좀 더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 센터 터널이 비어 있어서 좀 더 긴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까지 접으면 3.2m, 3m가 넘는 그런 길이를 가진 짐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고요, 실내를 아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에 2개의 시트가 더 있습니다. 지금 숨겨져 있고 지금 하나는 꺼내 놨는데요, 3열에 있는 시트까지 다 꺼내 놓으면 7인승으로 이 차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최소 236에서 시트를 접으면 950리터, 그리고 2열 시트까지 완전히 접으면 215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화물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화물차로도 이 차의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릎 공간 얘기를 안 했네요. 이렇게 딱 앉으면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충분히 더 들어가고도 아주 남습니다. 남고요, 머리 위로는 타이트하네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가로로 빠듯하게 들어가는데 이 선루프 때문에 지붕이 좀 낮게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앉으면 머리 위 압박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시죠.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푸조의 개성이 잔뜩 묻어있는 운전석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다르죠. 되게 D컷 핸들이라고 해서 아래쪽을 깎아 놓는데요, 이 차는 위에도 같이 깎아 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같이 깎인 Z 커팅 핸들입니다. 패들 시프트가 좌우로 달려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티어링 휠과 분리되어서 그 아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조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작동할 방법이 없는 거죠.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불리는 계기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자리에 계기판을 올려 붙인 거죠. 스티어링 휠은 밑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의 구조가 2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밑으로, 계기판은 위로 해서 계기판을 보는데 스티어링 휠이 걸리지 않고요. 또한 자연스럽게 전방을 보면 계기판이 눈에 걸리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푸조만의 개성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인데요. 이른바 이것을 두고 아이콕핏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외로 편합니다. 덕분에 스티어링 휠을 쥐는 손의 각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약간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아주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향이 강하게 들어갈 때, 급한 조향이 들어갈 때 훨씬 다이나믹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마치 카레이싱 게임을 하는 듯한, 게임기를 조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느낌도 함께 주는 재미있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트가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알칸타라 가죽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도어 패널에도 가죽, 스웨이드 가죽을 적용을 했는데 알칸타라 가죽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시보드에도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광 크롬 방식의 버튼을 적용한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그렇습니다. 2층 구조로 버튼들을 배열을 했는데요. 아래쪽에는 잘 시선이 가지 않을 만큼 윗열에 있는 버튼들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을 주죠. 혹은 비행기의 조정관이 이렇게 생겼나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는 앉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푸조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기의 파일럿의 어떤 그 콕핏의 스위치들을 본뜬 그런 레버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센터 콘솔 깊숙하게 USB 포트와 12V 전원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깊숙하지만 손이 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페시아의 좌측 운전석 쪽으로는 공간을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옆에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동력을 조절해주는 장치인데요. 푸조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을 이 장치를 쓰는데 타이어의 그립을 컨트롤 해주면서 험로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죠. 표준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 머드, 샌드, ESP 오프,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주행을 하면 될 테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앞바퀴의 그립을 컨트롤 해줘서 살짝 미끌림을 줄 때도 있고요. 꽉 물고 돌아갈 때도 있고요. 이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앞바퀴의 그립을 컨트롤 해줘서 험로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2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륜구동만큼 아주 확실한 구동력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죠. 대신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크게 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그립을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치를 더할 필요가 없고요. 무게가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에 비해서 가볍고 연료도 절약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푸조가 상당히 영리하게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주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에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제대로 필요할 만큼의 험로를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오프로드 많은 길들이 점점 더 포장되어 가고 있고 오프로드를 만날 일이 거의 없고요. 어떤 그 구동바퀴의 그립을 어느 정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륜구동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푸조가 상당히 이제 좀 현명하고 영리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자, 쭉 가속을 하는데 직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제동. 역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좌우의 그립, 그 마찰력이 다른 길인데 직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동을 할 때 살짝 그 비틀리는 느낌은 있지만 균형을 바로 잡았고요. 자, 깊게 가속을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죠. 제동하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서고 있습니다. 그립 컨트롤의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아주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좌우측에 도어 포켓이 있고요. 센터 콘솔이 있고 변속 레버 옆에도 공간이 있고 센터핏이 아래쪽에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좌우 3열 시트에도 좌우 이런 아주 많은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휴대품들을 수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대시보드 구성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덩어리를 쌓아 놓은 듯한 그런 대시보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죽을 덧댔고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플라스틱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그 폼을 재질로 사용을 해서 2층 구조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누르면 마사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운전석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요. 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스트레칭도 있고 고양이발, 웨이브, 요추, 스트레칭, 어깨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좀 운전자가 좀 더 피로를 풀면서 혹은 덜 피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블릿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에 T맵은 물론이고 카카오 내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구글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맵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키보드와 연결을 하면 이 모니터를 마치 태블릿처럼 문서 작성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어떤 그 스마트 기기의 활용성을 넓혀서 좀 더 쓰임새를 확장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미러링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죠. 카트리지를 3가지 향수를 적용을 해서 실내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벌써 지금 에어로 드라이브 향이 나는데요. 뭐 이런 향을 세 가지 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실내에 냄새를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답게 좀 그 특이한 고급스러운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트는 상당히 몸의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체의 흔들림에 몸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어서요, 몸과의 어떤 그 밀착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헤드램프를 포함해서 안개등, DRL, 주간주행등 모두 LED를 적용을 했고요. 푸조의 시그니처 램프죠. 리어램프, 고양이가 핥힌,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듯한 형상을 표현한 그런 리어램프도 LED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담게 되면 보는 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훨씬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계기판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12.3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요. 주행, 다이얼, 최소, 퍼스널 이렇게 4가지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방식을 하면 좌우측 모두 표시가 꺼지고요. 속도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주행 정보들이 올라오고요. 주행 모드에서는 속도와 RPM 그리고 ADAS 시스템이 활성화되죠. 다이얼 방식을 하게 되면 좌우측으로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그 계기판을 연출을 함으로써 좀 더 운전이 지루해질 때 좀 더 재미있게 또한 변화를 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이어가도록 하죠. 안전띠 매고요. 그러니까 또 뭐 안전띠 안 맸다고 한 소리 하려고 그랬죠. 자, 움직일 때는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매고 출발합니다. 자, 아주 산뜻한 실내입니다.
제법 고급스러운 그런 그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볍네요. 가볍게 움직이는 몸놀림이 먼저 와닿습니다. 멈췄습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졌죠.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완전히 돌려도 엔진은 시동 꺼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딱 세 바퀴 도네요. 뉴트럴한 중립적인 조향비를 얘기해주는 가장 표준적인 조향비죠. 3회전. 승차감과 성능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딱 중립적인 그 조향비를 얘기해주는 숫자입니다. 스티어링 휠 3회전 한다라는 얘기죠. 센터페시아에 이런 돌출형 8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여지없이 꺼지는 엔진. 2.0 엔진은 그대로인데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올렸습니다. 이전에 6단이었죠. 6단 변속기를 버리고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쭉 뽑아봤는데 아주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변속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 짧은 구간에서 잠깐 속도를 내야 하는 시내 구간에서 불편하지 않게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푸조의 변속기, 푸조 시트렝의 변속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차에서 다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PDA 센터에서 바로 꺼내서 가지고 온 차입니다. 지금 누적 주행 거리가 24km고요. 제대로 길들이지 않은 차여서 좀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전 완전 새 차를 만나는 즐거움, 기쁨,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죠. 그 흔치 않은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푸조는 대시보드가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석이 그런데요. 계기판 아래로 스티어링 휠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모든 차들은 스티어링 휠 너머로 요 틈새로 계기판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의 위에 이 틈새를 통해서 계기판을 보게 설계가 되어 있죠. 푸조는 아예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을 상하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른바 아이콕핏 디자인인데요. 계기판을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기판을 올려버린 그런 의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계기판을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 브랜드, 특히 푸조 시트로행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 혹은 아주 빛나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많이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기판, 아이콕핏 디자인, 그리고 Z자 형태의 스티어링 휠, 이런 그 버튼류의 디자인, 누르는 느낌, 하나하나에서 뭔가 좀 더 기능적이기 위해서 혹은 좀 더 개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살아있는,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푸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신형 2019년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WLTP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WLTP가 뭐냐? 사실 요즘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이 WLTP 인증 기준 때문에 상당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데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한 그 인증 과정이 적체돼서 판매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 배출가스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은 그대로죠. 배출량 기준은 그대로인데 그 시험 방식을 좀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테스트 시간을 늘렸고요. 테스트 거리도
더 늘렸고 최고 속도도 좀 더 높였고요. 그래서 좀 더 가혹한 조건, 엔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배기가스를 좀 더 많이 내뿜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기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배기량 기준은 동일하지만 그 테스트 조건을 가혹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안 그래도 기존의 유로6 기준조차 맞추기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는데 테스트 조건을 좀 더 가혹하게 하고 있으니까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PSA 그룹, 푸조 시트로엔 그룹은 전 차종이 이제 그 기준을 맞췄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있게 지속적으로 디젤 엔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나마 시중에 어떤 디젤 엔진이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올림픽대로 본선 진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팡팡 터지는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본선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2.0 디젤 엔진 블루 HDI 엔진을 얹어서 180마력의 출력을 내죠. 토크는 40.82 kgm입니다. 3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네요. 2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는 건데요. 2000rpm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차가 움직이자마자 만날 수 있는 엔진 회전수이기 때문에 일상 주행 영역에서 최대 토크 구간을 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완전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전방 센서 카메라가 전방 150m까지 인식을 하고요. 차가 달리는 방향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조절을 하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컨트롤을 해서 차가 전후 좌우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죠. 일종의 ADAS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량을 제어하십시오. 핸들을 잡으라는 얘기죠. 차로를 대체로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네요. 조향을 운전자가 물론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활성화시켜서 그냥 핸들에 가볍게 손을 얹어서 운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향은 필요할 때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는 그런 생소한 느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는 건 나지만 핸들을 돌리는 힘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힘을 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함께 운전하고 있다라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가 무척 조용합니다. 조용한데요. 엔진 자체의 정숙성도 높였을 뿐 아니라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잡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내는 그런 유리창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얼마 만에 경고음을 낼까요? 떼봅니다. 1, 2, 3, 4, 5, 6, 7, 8, 9, 8초, 9초, 10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경고음을 내네요. 자, 교통의 흐름을 맞춰서 쭉 움직이고 있는데 대체로 조용한데 들리는 소리를 유심히 듣다 보면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리어 휠 하우스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과 진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뒷부분에서 그런 소음과 진동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성명령은 스마트폰의 음성명령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차 자체의 음성인식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고요.
속도를 좀 내는데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되네요. 크게 힘들이는 것 같지 않고 부드럽고 여유 있게 속도를 쭉 끌어올려 줍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좀 더 살아나고요, 차의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딱 눌렀더니 느슨했던 차가 갑자기 꽉 조이는 그런 그 극적인 반전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강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5008 뭐 SUV인 만큼 스포츠카 같은 스포츠카 수준의 그런 예민한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SUV는 적어도 SUV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레이싱 머신 같은 그런 부분은 SUV가 욕심낼 부분은 아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브랜드들이 있죠. 브랜드 자체가 스포츠카임을 지향하는 마세라티나 포르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SUV조차도 어떤 스포츠카의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지만, 이 차는 푸조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의 무난한 SUV를 지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강한 힘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힘의 성격을 가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 구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차의 스포츠 모드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 버튼은 좀 더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짝 누르면 운전자가 실수로 눌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오래 꾹 누르고 있어야 차가 반응을 합니다. 조향 스티어링 휠을 너머로 계기판을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아주 밑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차들을 운전할 때는 손의 자세가 이 정도 되죠. 그렇게 손을 높게 올리지 않아도 편하게 스티어링 휠을 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마치 전자오락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차간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차간거리 주의라는 이런 메시지도 나오네요. 지금 시속 90km입니다. 이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들릴 법한데요. 운전석은 진짜 조용합니다. 운전석에서 받는 느낌은 상당히 조용하다. 살짝 바람 소리와 진동,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가만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부분은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살짝 들린다라는 점이죠. 1열에서는 소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여서 그러겠죠. 좀 더 탄력 있게 차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을 넘지는 않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확보를 해서 그 간격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100에 맞췄지만 실제 속도는 80을 유지하고 있고요. 좌우측에 이제 RPM, 이제 속도, 이런 부분이 양옆으로 보이고 있죠. 게이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만 활성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눈에 띕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쥐어짠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죠. 이 차의 연비는 12.9km/L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릅니다. 고속도로 연비는 좀 더 높아졌고요, 시내 주행 연비는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면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테니까요. 적어도 연비에 관한 한 푸조만큼 독한 브랜드도 흔치 않죠. 아주 어떤 그 주행의 질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연비에서 아주 독하게 대응을 하죠. SUV여서 그 공기의 저항, 그리고 시트의 높이가 있어서 차체 흔들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그 제한이 있는데요, 악조건이 있는데 상당히 편안합니다. SUV가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조향의 반응 즉각적이고요. 차로 안에서 살짝 조작을 해봅니다만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향시승을 켜지 않고 억지로 한번 차로를 넘어가 볼까요? 차로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저항감이 강하게 들지는 않네요. 그냥 차로 이탈 방지 장치가 있지만 차로를 억지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굳이 강하게 저항한다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차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속 100에 맞췄고요. 일단 약 1800이죠. 더 떨어집니다. 1500,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약 3500 정도 RPM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역시 RPM 게이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이죠.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RPM 게이지가 1이 오른쪽에 있고 6이 왼쪽에 있습니다. 8단 변속기의 변속감 한번 볼까요? 자, 잘 올라갑니다. 툭, 아주 변속 시프트업이 부드럽게 일어나죠. 속도가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슬쩍 속도 조절을 하는데요. 제법 빠른 속도로 잘 달리네요. 하지만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바람 소리는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차체 바깥으로 이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런 소리가 실내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음이 아주 잘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바깥과 딱 격리된 그런 느낌. 8단 자동 변속기는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을 이어가면서 그 180마력의 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은 마지막 순간에 약간 저항점이 있네요. 킥다운 버튼입니다. 그걸 마저 밟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려가는 거죠. 가속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180km까지 구간에서 작동을 합니다. 시속 30에서 180km 구간에서 작동을 하고요. 완전 정지까지도 합니다. GT 트림에 한해서 완전 정지까지 하는 기능이 더해집니다. 좀 언바란스하네요. 버튼은 스포츠 버튼인데 계기판에서는 다이내믹 모드로 안내를 합니다.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또 계기판 밑에는 스포츠로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거를 해제하면 다이나믹 모드라고 표기가 되네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용어의 통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하기 딱 좋은 구간인데요. 한번 차로 인식 어느 정도 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죠. 왼쪽으로 잘 돌아가고, 다음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코너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ADAS 기능의 조향 기능은,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믿고 운전을 맡기기에는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죠. 그럼 또 안 됩니다. 위험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하는데 약간 빈틈, 조금 놓치는 부분을 차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백업해 준다 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운전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ADAS 기능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긴급제동 기능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그래서 사고를 피한다고 해도 그 기능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전을 뽑는 거죠. 단 한 번만 작동을 해도,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의 본전을 뽑게 되는 겁니다. 미처 잠깐 한눈을
보는 사이에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때 다른 차가 있었다. 근데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을 해서 차가 멈췄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저기에 약간 헛바퀴가 돌게 되는 구간이 있네요. 급가속을 꼭 하면 엔진 꺼진 상태에서는 힘을 끌어모으느라고 약간의 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RPM을 살려서 출발을 하게 되면 초반에 힘이 조금 넘쳐서 슬립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어쨌든 고속 주행을 아주 잘 해내고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속 코너 구간입니다. 속도를 쭉 올리고요. 저 빠른 속도인데도 차가 기우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옵니다. 차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우는 느낌은 오는데요,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앞뒤 차가 없고요. 잠깐 제동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했는데요. 운전자가 비상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급제동을 하니까 차가 스스로 비상등을 켜네요. 그리고 출발할 때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순간에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차가 스스로 잘 챙겨주는 거죠. 자, 조향. 차가 뒤가 슬쩍슬쩍 밀릴 법도 한데 잘 따라옵니다. 자, 코너에 들어갑니다. 속도 제동, 턴. 얼었다. 젖었고 얼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햇빛을 받고 있어서 노면은 충분히 말랐고요. 차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만 좀 더 가속을 해도 잘 버텨줍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차체를 잘 떠받치면서 그립을 잃지 않고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코너를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5,49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전보다 100만원을 올렸는데요, 상품성이 변경 혹은 개선된 부분 감안하면 100만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좀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를 이용해서 2층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시보드 사이에 이런 틈새가 있어서 틈새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관리하는데 좀 많이 성가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돌출형 모니터 제가 누누이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매립형으로 대시보드 안으로 매립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교대역, 서울 강남의 교대역 2호선까지요. 약 54km, 55km 정도가 될 텐데요. B 트립 1, 트립 B에서 트립 2에서 세팅을 다시 합니다. 이제 출발을 하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9km/L입니다. 13km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나 좋은 연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가보죠. 푸조가 특히 연비에 강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하죠. 연비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여줄지 기대를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를 타고 갈 테고요,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자, 시속 90에 맞춰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연비 1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제법 좋은 연비, 아주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죠. 자,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연비가 뭐 팍팍팍팍 좋아지는데요. 불과 4km를 움직였는데 16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쭉 타고 와서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연비 2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88 올림픽 도로로 건너가서요, 도로를 바꿔서 타서 이제 강남으로 향합니다.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갈 테고요. 주행 중에 지금 가양대교 지나고 있는데요, 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시원하게 지나쳐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고요. 연비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려와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비 2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교통체증도 있고 해서 연비가 조금 뒷걸음질 치긴 했지만 아주 나빠지진 않았죠. 여전히 20km 이상의 연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리 약 4km 정도 남았는데요, 가면서 잘 움직이면 20km 이상의 연비를 보이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우 5시인데요,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죠. 오늘 시승도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죠. 이수고가차로 넘어오는 사이에 21.2로 떨어졌습니다. 오르막 하나 넘는 게 그렇게 연비에 안 좋은 거죠. 네, 도착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 딱 걸렸습니다. 연비 20.4 기록을 했네요. 자, 파주를 출발해서 55km를 달려왔고요. 평균 속도 44km 기록을 했습니다. 연비 20.4를 보였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2.9보다 그래도 훨씬 우수한 연비를 기록했고요. 20km를 넘겼다는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푸조네요. 푸조의 연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푸조 5008 파주에서 교대역까지 측정하는 오토다이얼 연비는 20.4 기록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마치죠.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가고요. 자, 하나 둘 셋.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5008 시승을 했습니다. 2019년형 모델로 새로 만들어진 모델이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80마력의 힘을 아주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변속은 부드럽고요. 또한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아주 잘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면모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잘 다듬어진 변속기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변속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배기가스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LTP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인증을 통과했죠. 요즘에 WLTP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준을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차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SA 그룹은 유럽에서 모든 차종이 WLTP 인증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디젤 엔진이지만 질소산화물의 90%, 미세먼지의 99.9%를 걸러낸다고 푸조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디젤 엔진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연비는 이전 수준과 동일하지만 고속도로 연비가 좀 더 개선된 걸로 봐서 마음 먹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운전을 한다면, 경제 운전을 한다면 연비는 훨씬 더 좋아질 개연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7인승의 충분한 공간, 180마력의 딱 좋은 힘, 그리고 구석구석 디테일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허례를 벗고 좀 더 합리적인 카라이프를 생각하는 오너라고 한다면 이 차 푸조 5008 참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